자, 친화력에 대한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통적인 약들은 결국은 도파민에 관련되는 약들이 전통적인 항정신병 약입니다. 근데 비전형 약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항정신병 약들이 이제 출현이 됐어요. 이 약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파민에만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분에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도 나와 있지만은 여러 가지 그 수용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표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회상하면은 이 내용들을 이거 뭐 다 배웠나 싶은 내용들인데 다 나왔습니다. 자, D1234 도파민 수용체입니다. 1234 그리고 5-HT 세로토닌이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123 다 배웠죠? 네. 무스카리닉, 니코티닉 둘 다 콜리너직, 콜린성. 네. 그리고 알파 1, 2, 맨 뒤에 있는 N이라고 써 있는 건 베타. 세 개가 다 교감신경과 관련된 수용체들이죠. 또 히스타민 다 배운 내용들이죠. 네. 그런 여러 영역들을 공략하는 항정신병 약으로 개발이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는 도파민으로만 그 정신병을 설명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확실히.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 한꺼번에 작용을 해서 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D2,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이 D2에 대한 친화력들은 높은 편이에요. 그죠? 할로페리돌 1번은 원래 이제 개발된 약이니까 항정신병 그 새로운 게 아니고 비교하라고 처음에 적어 놓은 거고요. 1번은. 위에도 있죠? 위에 네 번째 칸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2번부터 7번까지 약들이 이제 새로운 약들인데요. 되게 이제 전통적인 약에 비해서 프로파일이 많이 다릅니다. 이제 두 가지만 좀 보면은 세로토닌에 대한 친화력들이 새로운 개발된 약들이 좀 높은 편이죠. 예, 그만큼 세로토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타민은 부작용이긴 하지만은 히스타민이 높은 올란자핀, 클로자핀, 그리고 퀴에티핀 이 세 가지 약은 확실히 히스타민 부작용들이 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약들이에요. 히스타민은 살을 찌게 하죠. 그리고 졸리게 하죠. 두 가지 특성이 매우 강해서 이 올란자핀, 클로자핀, 쿠에타핀 이 약들을 먹는 사람들은 되게 잘 자고 살이 많이 찝니다. 나쁘겠죠? 네. 살찌는 건 확실히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잘 자는 건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불면이 있는 그런 정신병적인 현상을 갖고 있는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적절하게 그 부작용이 또 요령껏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제 뒷장에 보면은 부작용과 치료 해가지고 예방약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벤즈트로핀, 다이아제팜, 프로플라놀롤, 클로나제팜이라는 약들이 있고 이 약들이 관련 부작용, 이러한 부작용에 사용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즉,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네. 그 약을 줘서, 도파민 치료약을 줘서 부작용이 생겼으니까 그 일으킨 병에다가 또 약을 주는 거죠. 네. 참 별일이죠. 네. 근데 이 재밌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이 추체외로 증후군, 아까 얘기한 대로 EPS, 익스트라 피라미달이라고 했으니까 그 앞자를 따서 EP고 S는 이제 신드롬, 증후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PS인데 그 추체외로 증후군은 결국은 파킨슨병이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파킨소니안 신드롬, 파킨슨 양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양이란 뜻은 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킨슨 양 증후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치료약은 벤즈트로핀이라는 항콜린성 약입니다. 도파민이 낮춰서
파킨슨과 같은 주체회로가 생겼으면은 치료는 도파민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벤지트로핀이라는 약은 도파민 약이 아니고 항콜린성 약입니다. 신기하죠? 실제로 도파민을 줘서 이 EPS를 치료하는 예들이 있어요. L도파라는 약이 있거든요. 약도 아니죠. 도파민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안 쓰고요. 지금 얘기하는 항콜린성 약인 벤지트로핀을 써요. 어떻게 도파민이 낮은 거를 콜린을 또 써가지고 치료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 미묘한 관계죠. 되게 가족 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으면은 한 사람 건드리면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쫙 건드려질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만 괴롭히면 엄마를 충분히 괴롭히죠. 굳이 엄마를 직접 괴롭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만 괴롭히면 돼요. 그것처럼 여기도 도파민이 낮은 거를 도파민을 건드려서 하는 게 아니라 콜린을 건드려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린과 도파민이 모종의 상당한 긴밀관계를 갖고 있다는 셈이죠. 이런 긴밀관계는 세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시소 효과라고 표현하거든요. 시소 알잖아요. 시소. 그래서 이렇게 시소, 중간을 이렇게 하고 이쪽에 도파민, 이쪽에 콜린. 이렇게 따져고 보면은요. 시소 효과라는 거예요. 즉 도파민이 낮으면은 도파민을 올려서 해결하지 않고 콜린을 낮춰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시소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둘 다 낮거나 도파민이나 콜린이 둘 다 낮거나 도파민이나 콜린이 둘 다 높거나 해서 균형이 맞춰지면은 추체외로 부작용이 적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낮아서 생긴 EPS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파민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항콜린성 약을 써서 콜린을 더 낮추면은 둘이 균형을 맞춰가지고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게 일반적인 파킨슨 치료 동시에 이 EPS 약부작용을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항콜린성 약은 부작용이 없나요? 콜린을 낮춰가지고 만들었는데 아까 항콜린성 얘기 좀 들은 기억 안 나세요? 저강도 약에서 대표적인 부작용이 항콜린성 부작용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입마름, 변비, 시야가 흐려지는 거 이런 게 이제 무스카리닉 이 콜리너직 수용체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이거든요. 항콜린성 약물은 그것을 초래합니다. 엄마야? 그러면은 아까 분명히 제가 저강도 약은 항콜린성 부작용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고강도 약을 써서 추체외로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벤지트로핀 줬더니 항콜린성 부작용 생기면은 저강도랑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고강도 약이라도 고강도 약 많이 써서 부작용 생겨가지고 부작용 줄인다고 벤지트로핀 주고 또 그 약 많이 써가지고 또 항콜린성 생기고 하면은 저강도랑 다를 바가 없어요. 결국 문제는 뭐냐? 균형이에요. 적절하게 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냥 그 약 저 약 다 비슷해 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의 판단이 중요하고요. 약의 용량을 잘 조절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없애면 넣어주면 되고 없으면 넣어주면 되고 많으면 줄이면 되지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 같긴 한데 그게 참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작용 중에 급성 근긴장이라고 써 있죠. 아큐트 디스토니아. 근육이 갑자기 땡기면서요.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주로 많이 일어나는 부위가 눈과 목이에요. 아주 고전적인 항정신병 약에서
약물 치료를 안 하다가 하는 사람한테 일주일 사이에 흔히 일어나는 부작용인데요. 흔히라고 해서 그러면은 뭐 대부분 일어나는 약은 아니고요. 한 100명 약 쓰면은 뭐 통계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내지는 않지만 10명 이내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눈이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팔을 떨리는데 아파요. 네, 부작용이 생기면. 그러면은 병실에서 이제 병원에서 환청망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입원시켜서 처음으로 약을 썼는데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환자가 한 명이 병동으로 간호사님 아파 죽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부작용이 아닌가라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참으세요. 즉시 발륨 주사를 넣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다이아제팜이라는 약은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예요. 근데 이게 참 여러 면으로서 사용이 되는데 이 약을 넣으면은 그 귀신같이 이 주사가 약이 팔에 피에 들어가는 순간 눈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네. 아주 잘 풀려요. 네. 그리고 이제 눈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목에도 주로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갑자기 당기니까 선생님 아파 죽겠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또 주사를 놓으면은 이렇게 풀리죠. 네, 귀신같이. 네.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약을 먹고 싶어 하겠죠? 그 약 참 좋던데요. 약에 대해서 무서워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그렇게 겁을 좀 먹어가지고 약을 잘 먹기도 합니다. 사람 참 희한한 동물이에요. 네. 어쨌든 이 약은 그런 부작용들이 자주 일어나면은 약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부작용이 없는 약들을 개발하는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은 도파민의 아주 직접적인 약들보다는 방금 얘기한 대로 주변을 공략하면서 부작용이 적은 약들을 개발하다 보니까 비정형 약들, 새로운 약들은 대개 도파민 친화력이 아주 높지는 않아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을 많이 건드리면서 가급적이면 부작용을 줄이는 쪽에 목표를 둡니다. 또 한 가지 부작용은요, 추체외로 부작용이랑 좀 비슷한 부작용인데요. 이거는 세로토닌에서도 생길 수 있는 비슷한 현상은 비슷한데 사실 원인은 다른 거죠. 정자불능증이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발음도 희한한 아카사이시아라는 이 영어인데 보통 영어로는 이제 restlessness라는 단어를 쓰죠. restlessness. 가만히 못 있는다 이런 뜻이에요. rest, 휴식을 절대로 취할 수 없는 시기다. 그래서 안절부절 못한다. 우리 식으로 번역할 때는 agitation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도 하지만 agitation이라는 단어 초조는 마음이 그야말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어떤 초조감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초조감 없이 몸만 그럴 때도 있어요. 마음은 괜찮은데 몸이 계속 은근히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앉아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불편하니까 또 앉았다. 또 일어났다. 서 있을 때도 가만히 못 서 있고 자꾸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약을 써서 부작용이 생기면은 회진을 돌 때 이제 병실에 이렇게 만약 이제 침대에 서가지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의사랑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식사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부작용이 없는 거죠. 근데 선생님 잠을 잘못 잤어요? 왜 그러세요? 좀 가만히 좀 서 계세요. 불편해요. 네. 이러면은 뭐죠? 정자불능증이 있구나. 네.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게 구분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네. 이게 불안해서 그런 건지 약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걸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려울 때는 둘 다 하죠. 네. 불안을 줄이는 노력도 하고 근데 마침 또 쓰고 있는 약이 두 개가 프로프라놀롤, 클로나제팜 둘 다 불안을 줄일 때 쓰는 약입니다. 프로프라놀롤이라는 약은 아까 얘기한 베타, 교감신경의 베타 수용체를 줄이는 그래서 베타 블로커라고 부르는데 베타를 차단제, 베타 차단제, 교감신경 완화제라고도 쉽게 부르죠. 그런 약입니다. 인데날. 원래 이 약은요 정신과 약이 아니고요 고혈압으로 개발된 약이에요. 근데 고혈압도
단순하게 교감신경 낮춰서 혈압 떨어뜨리면 다른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요즘은 아주 고유하게 혈압에 관련된 부분만 차단하는 어떤 약들이 계속 개발됐기 때문에 이제 고혈압은 이런 약은 안 써요. 너무 초창기에 단순한 약인데 오히려 이 약을 정신과에서 이제는 더 많이 씁니다. 이 약이 우리 몸에 있는 교감신경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낮추기에 참 좋은 약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발표할 때 떨린다고 할 때 먹었던 약이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벤조, 항불안제. 두 개를 먹으면 몸이 안 떨리고 마음이 가라앉죠. 요거는 이제 몸의 떨림을 줄이는 약이고요. 이 약은 그냥 노인성 진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떨리는 사람들한테도 약을 쓰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리보트릴이라는 약은 클로나제팜이라는 그 벤조다이아제핀 약인데, 벤조다이아제핀 약은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사용되기 전에 먼저는 간질약으로 썼어요. 간질을 치료하기 위해서 쓴 약이고, 이 클로나제팜이라는 약도 상품명으로는 리보트릴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약전이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간질약이라고 분류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분명히 불안제라고 그랬는데 웬 간질약이냐고 그러는데, 그 벤조다이아제핀 약들은 되게 간질을 줄이는 효과를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초창기에나 그랬을 뿐이지 지금은 간질약이 워낙 개발이 잘 돼서 이런 약들을 간질에 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을 줄이는 정도의 한도에서 쓰죠. 그래서 이 두 약은 불안을 줄이는 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아카사이시아라는 신체적인 현상을 줄일 때도 쓰는 겁니다. 아까 약을 좀 참고해서 보긴 했는데요. 6쪽에 보시면 이제 그림들이 나오죠. 전통적인 약들, 네오마친, 페리도, 페른페라진, 핀모지, 콤마티 이런 약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피모젯은 거의 안 씁니다. 이 약을 조금 쓰기 좀 어려운 약은 워낙 약이 강도가 높은 편이기도 하지만은 그 약을 뭐 한 8mm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은 위험성이 있어요. 심장에.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위험해서 뭐 다른 좋은 약 많은데 해가지고 이제 안 쓰게 되죠. 그래서 저는 거의 안 쓰고요. 대신 이 약은 그래도 용량을 아주 적게 쓰는 면에서 유리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네오마친이라는 약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초창기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버텨있는, 마치 꼭 해열제에서 아스피린이 나와서 아주 그 해열제 그 개척을 했다가 지금은 뭐 이제 뭐 아세트아미노펜 이런 계열로 이제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아스피린 쓰듯이 이 약도 아직도 써요. 아직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 매우 쌉니다. 네. 고전적인 약이기 때문에 뭐 특허도 없고요. 약 개발하면 특허가 이게 성분이 비싸서 그게 아니라 그 개발비 때문에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비싼 약은 한 알에 4,000원이에요. 이 약은 20원도 안 돼요. 두 개만 하면 100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한 사람이 자부담으로 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되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런 시설에서 정신과 약을 비싸지 않게 쓸 때는 이 약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근데 이 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저강도 약이기 때문에, 강도가 높지 않은 약이기 때문에 약 한 알이 벌써 100ml고요. 그래서 항콜린성 부작용이 많아요. 입이 많이 마르고 잠 많이 오고 살도 좀 찌고.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부근하게 만드는 데는 꽤 나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잠 못 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심지어 이제 자야 되는데 못 자는데 수면 제조도 안 되면 이런 약을 씁니다. 그러면 자긴 자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뭐 부작용 때문에 좀 힘들어하죠. 입도 마르고 고생하고. 이 약은 좀 다른 게, 이 코팅을 깨서 혹시 먹게 되면은 아까처럼 무슨 서방용은 아니라서 뭐 성분의 문제는 아닌데요. 약이 굉장히 써요. 그래서 괜히 섣부르게 깨서 먹다가 혀가 아주 알달달해집니다. 옆에 있는 페리돌이라는 약은 이 네오마친이랑 거의 동시대에 개발된 약이고요. 네오마친이 우연히 개발된 약이라고 치면은 페리돌은 도파민이라는 것을 아예 공략을 해서 개발해서 만든 약입니다. 얀센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약이라서, 얀센이라는 제약회사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약으로 이제 대박을 일어나고, 또 제2의 할로페리돌이라고 하는, 뒤에 보면 나오지만 리스페리돌이라는 약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항정신병 약으로 가장 많이 쓰는 약이 과거에도 할로페리돌이었고, 두 번째 세대인 리스페달도 가장 많이 쓰는, 지금
정신병이 생겼다 그러면 가장 많이 먼저 쓰게 되는 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뭐 그 사람 뭐 탄생 100주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뉴스에 가끔 실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독일 사람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이 마약하는 애들을 보면서 참 한심한 놈 하다가 번뜩 생각이 난 게 쟤네들을 뒤집어서 요즘 그 다 그래를 뒤집으면처럼 쟤네들을 뒤집으면은 결국 정신병이 낫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제 딱 발상을 가지고 쟤네들은 왜 그럴까 하다 아 도파민이 문제구나. 그럼 도파민을 낮추면 병이 낫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개발된 약입니다. 친화력이 벌써 네오마즈는 100ml인데 얘는 1.5 보통 3ml를 써요. 하나에 3ml짜리가 있는데 그 정도면은 100ml 효과를 딱 보거든요. 그러니까 친화력이 높죠. 그러니까 이 약이 그야말로 이 아까 얘기한 긴장증이라는 뭐 이런 어떤 도파민 부작용, EPS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켜서 그다음 뭐 그 벤즈트로핀이라는 약을 꼭 같이 써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의 강도가 세니까 한참 이렇게 헛소리하는 사람이 약 쓰고 좋아지고 환청이 들리던 사람이 약 쓰고 환청이 안 들리고 하는 데는 비교적 탁월해요. 저도 이제 최근에 개발된 약들을 써서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잘 안 나으면은 이 약을 써요. 하다 안 나오면 그러면 확실히 그 최근에 개발된 약보다 부작용이 많이 나와요. 반면 효과는 또 강하게 나와요. 물론 다 낫는 건 아닌데 다른 약으로 잘 안 되다가 이걸 쓰면 낫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구나. 이 약이 강하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 환청망상을 말로 조절할 수 있는 요령이 없죠.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 소리 없어요.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돼요. 그만큼 우리의 뇌가 정상, 미정상이라는 판단력이 벌써 흐려질 정도의 뇌 현상이 되면은 그건 뭐 찬물을 끼얹어서 될 일도 아니고. 근데 그럴 때 이런 도파민을 안정화시키는 약이 없으면은 사실은 그 사람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 1단계 이런 정신분열병의 현상은 면담의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약물 치료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의사소통이 되는 정도 수준으로 사람이 상태가 나아져야지 그 다음에 상담을 해도 그 말이 그야말로 말귀가 알아듣고 적용이 되지 안 그러면 그냥 물붓기예요. 깨진 독에 물붓기.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의 그 깨진 독을 대신 이렇게 막아주는 하나의 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곰마틸이라는 약은 200ml짜리인데 굉장히 순한 약입니다. 설피라이드라는 약. 제가 매우 선호하는 약 중에 하나인데 항정신병 약의 강도에서는 너무 순해서 약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정신분열병이나 이런 정신증 수준이 아닌데 2단계나 1단계, 즉 뭐 우울증이나 강박증이나 불안증인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1단계 취약성, 뭔가 이렇게 자기에 대한 그 확신의 틀이나 불명확성 이런 것들이 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곰마틸을 한 4분의 1알 이렇게 뭐 50ml 정도만 아주 소량을 쓰면은 상당히 호전이 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봐서 그 어떤 틀이 잘 안 깨지는 강박증 또 우울증인데도 너무 심한 거 이런 경우에 보조적인 요법으로 이 설피라이드 이 약을 저는 많이 선호해서 쓰는 편이에요. 확실히 도파민은 간단히 비유를 하자면은 A를 A라고 말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다, 그렇지. 이렇게 밸리데이션, 확인하는 정확하게 확인하는 능력이 도파민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도파민이 많고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이 되면은 A를 가지고 B라고 말하고 B를 가지고 C라고 말하고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보였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왜곡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런 현상이니까 더더군다나 밖의 정보에 신뢰를 가지 않고 자기 마음을 자꾸 투사하게 되는 거예요. 불확실성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의심받고 있다는 쪽으로 자꾸 상황들을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도파민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6쪽에 맨 아래 보면은 부작용 줄이는 약들이 써 있죠. 벤즈트로핀, 인데놀. 그리고 7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새로운 약들, 항정신병 약에 대한 새로운 약들이 있는데
앞에서 적혀 있는 이름이랑 비교해 보면은 위에 있는 두 개 말고는 다 보면 있을 거예요. 클로자릴, 올란자핀, 리스페리돈, 코에타핀, 지프라시돈 다 있어요. 그죠? 표에 보면 있는데 아미설피라이드랑 아리피프라졸 이런 약은 표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가 인용한 표 다음에 만들어진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이 없어요. 최근에 개발된 약들이고요. 아빌리파이라는 게 가장 요즘 개발의 초반이라서 많이 이제 초반으로 쓰고 있는 약입니다. 비싸기도 많이 비싸고. 아까 얘기한 4,000원대의 약이 이제 이 아빌리파이예요. 솔리아는 그 설피라이드랑 단어도 비슷하죠. 아미설피라이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설피라이드 제제를 다시 개발한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순한 약이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약이 너무 커요. 좀 그래서 약도 이렇게 좀 예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먹는데 좀 제가 첫 표지로 이렇게 약을 하트로 이렇게 담았는데 얼마나 좋아요. 네? 마음의 약이다 이렇게 주면 좋은데 이게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원래 약의 성분이 이렇게 용량을 작게 만들기가 좀 어려운지 너무 커요. 예. 아예 크려면은 대접으로 주던가. 예. 대접도 참 탁월성이 있어요. 한약. 예. 이 괜히 약을 먹는데 똑같은 성분으로 작용을 하는데 요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랑 이렇게 들이키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한의사가 앞으로 이제 그 비만 치료기에서 한방을 양방이 따라가긴 좀 어려울 거다라고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했어요. 농담이 진담이 아니고 왜냐라고 물었더니 한약은 알로만 먹지 양약은 알로만 먹지 않느냐. 배가 고프다. 근데 한약은 쫙 들이키니까 공복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약회사에다가 쫄랐어요. 우리도 레토르 파우치 이거 쪽쪽 빨아먹는 재질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한껏 들고 가게 만들어주세요. 몇 알이 뭡니까? 가격을 받아도 신통치가 않고 물약을 만들어서 풍성하게 받고 돈도 많이 받게 해주세요. 약간 농담처럼 했는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약을 신뢰하는 느낌은 꼭 약의 효과만이 아닙니다. 상당히 심리학적인 요소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런 약도 참 모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빌리파이라는 게 참 관심 있는 약인데요. 이 약은 같은 도파민을 작용하는데 어디는 높이고 어디는 낮추겠다라고 만든 약이에요. 지금까지 약은 무슨 D2를 낮추겠다 이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가졌는데 이거는 뇌 부위에서 작은 데는 올리고 높은 데는 낮추겠다라고 의도를 가지고 개발된 약입니다. 아주 신선한 발상이죠. 사실 아까 메졸림빅, 메조콘티칼에서 무조건 낮추면은 정신병이 낫는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요, 림빅, 우리 뇌의 중앙부에서 정서를 다루는 그 부분은 도파민이 높아요. 그래서 양성 증상을 일으킵니다. 환청이 들리고 망상이 느껴지고 이렇게 비현실적인 감각들이 막 생기는 어떤 현상들이 도파민이 많음과 동시에 생겨요. 근데 뇌의 겉표면에 있는 코티칼 부분에 있는 도파민들은 전체적으로 다운됩니다. 떨어져요. 그러면서 판단력이 흐려요.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사람이 덜해요. 멍해요. 그러니까 증상은 양성 증상이 생기고 또 앞에 이런 멍한 것 때문에 음성 증상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죠. 근데 이 약은 이제는 양성 증상, 음성 증상을 다 붙잡아서 양성 증상에 대한 높은 건 낮추고 자기 기능을 떨어뜨리게 했던 것들은 높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선해요? 막상 써보니까 그만은 안 했어요. 그게 아쉽죠. 하지만 발상이 중요해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앞으로 약을 개발하겠다고 이제 나서고 있으니까 이러한 어떤 시점이 도래했다는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이제 정신분열병 환자가 자기 기능 떨어지고 음성 증상, 의욕 없고 또 정서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표정이 떨어지고 생각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단순한 이렇게 사회활동만이 아니라 약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시대가 올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클로자릴 거기 적혀있는 이 약은요
신약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약은 초창기에 개발된 약입니다. 벤조다이아제핀이라고 가지고 훨씬 더 옛날 약들이랑 비슷한 시대에 개발됐어요. 근데 퇴출됐습니다. 이 약을 먹던 사람들의 일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건 병 주고 약 주고 수준이 아니라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퇴출됐습니다. 근데 이 약을 그리워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사람 죽이는 약이 어떻게 등장했어요? 왜 죽었는지를 확인했어요. 왜 죽었는지를 확인했더니 1000명 중에 한두 명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더라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이제 백혈구를 떨어뜨립니다. 다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1000명 중에 한두 명만이 백혈구를 떨어져요. 그 사람만 이 약 안 쓰면 되고 그 외의 약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허가를 받았어요. 피 검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초반에 꼬박꼬박 해서 유지하면은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떤 조항을 통해서 이 약을 다시 부활시켰고 또 그만큼 그래도 이런 부작용이 위험스러운 부작용이기 때문에 다른 약 최소한 2개 이상 2, 3년 동안 써도 안 나을 때만 이 약을 쓰자라고 뒤늦게 쓰게 되는 약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효과는 좋아요. 다른 약 2가지 써서 2년 동안 써도 제대로 안 낫는 사람이 그래도 반짝할 수 있게 만드는 정도의 약이에요. 그러니 초반에 썼으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다고 또 뭐 그냥 좋은 약만은 아닙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요. 살이 찌고 침을 많이 흘리고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요. 근데 정신병을 웬만해서 다른 약들이 잡아주지 않는 것들을 이 약이 잡아주기는 해요. 그리고 자이프렉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이 이 히스타민 부작용이 많은 거고 지금까지의 그 항정신병 약 중에서 제일 살찌기 좋은 약입니다. 예. 정말 그 부작용이 걸리는 사람, 부작용은 누구에게나 다 걸리지는 않아요.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은 100명이 있으면은 5, 60명이 걸리는 게 아니고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대개 한 10명 정도 이내에서 생기는 거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다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에 해당되면은요, 제가 본 사람은 한 달 만에 5, 6kg가 찌더라고요. 금방 쪄요. 예. 많이 먹어서 찌기도 하고 별로 안 먹는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도 찌기도 하고. 저는 또 발상의 전환을 일으켜서 그 살찌고 싶어가지고 안달복달이 난 사람한테는 이걸 좀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예. 써보지는 못했어요. 예. 그리고 밑에 있는 리스페달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얀센이라는 제약회사에서 아까 얘기한 할로페리돌이라는 약의 부작용을 좀 최소화한 새로운 세대의 약물로 개발한 겁니다. 근데 이 약도요, 약을 용량을 많이 쓰면은 할로페리돌이랑 거의 비슷해져요. 근데 이 약은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세라퓨틱 윈도우라는 표현을 쓰는데, 세라퓨틱 윈도우. 이게 한 2에서 한 6ml 정도의 약이 최적의 도즈, 최적의 용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적게 쓰거나 그보다 많이 쓰면은 오히려 더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 안에 맞추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맞추면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매우 적다. 그렇게 말해서 이 약을 세라퓨틱 윈도우라고 말을 합니다. 항정신병 약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도파민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무리 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항우울제, 기분 안정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도파민에 대한 약보다 훨씬 더 많이 개발된 약이 항우울제예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수요가 많아서 그럴 겁니다. 정신병은 대개 100명이면 한 2명 정도가 인구 대비 걸리는 병인데 우울증은 100명이 있으면 20명 정도가 걸리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약의 수요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분열병 약보다는 훨씬 더 신선하게 개발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전통적인 항우울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초기의 항우울제가 있고 이제 개발된 항우울제가 있는데
전통적인 항우울제는 모와 모를 모두 상승시킨다. 그 중에 하나는 뭘까요? 아까 우리가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 세로토닌이랑 거의 이제 진배 없는 애가 바로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노르에피네프린. N이라고 쓰죠. 예. 그래서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모두 상승시키는 데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치료 효과에 있어서는 이들의 수용체 양이 관련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약은 차라리래. 약을 쓰면은 바로 몸의 혈중 농도가 높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약이 혈중 농도와 비례한다면 바로 효과를 나타내야 되죠. 근데 우울증은요, 약을 딱 쓰면은요, 바로 효과가 없어요. 한 2주 지나야지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그 세로토닌 부위에, 노에피네프린 부위에 뭐 이런 정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죠? 예. 물질이 많으면은 그만큼 활성이 있는 거고 우울증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반대쪽은 어때요? 우울증인데 물질이 안 나오죠? 물질이 빈약하네요. 그야말로 활성이 없어요. 우울증의 상태가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약 써서 여기 무조건 올리면 되겠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간단하게는. 그래서 대개 이제 약을 쓰면은 어떻게든 그 약을 통해서 여기에 물질을 이제 많이 내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에 있는 마오, 이 분해 효소를 기능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 물질 분해가 덜 되니까 그만큼 배출되는 양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재흡수를 막아요. 그러면 물질이 분비가 더 많겠죠. 세로토닌을 우리가 억지로 몸에다 넣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물질이 늘어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분해를 막거나 아니면 재흡수를 막거나 해서 이왕 나와 있는 거는 조금 더 오래 작용을 하게 하자. 그러면은 훨씬 상태가 정상화되지 않겠나, 이런 발상을 갖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효과가 지금 여기가 적혀 있는데 약을 썼어요. 그랬더니 세로토닌 양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치료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아직 우울증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을 써서 이만큼 올라간 게 한참 유지되다 보니까 뒤늦게 이렇게 우울증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우울증 좋아지는 거랑 굳이 이제 이 수용체의 이 센시티비티, 수용체의 어떤 그런 예민도를 보니까 이게 딱 반비례한다라는 정도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로토닌의 양보다는 수용체의 어떤 양과 또는 친화력과 훨씬 관련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시기가 일치한 건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세로토닌 물질을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우울증이 금방 좋아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반짝해가지고 병이 낫겠어요. 자기에게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조금 이렇게 하나하나 되씹으면서 새로운 체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지만은 이게 날로 축적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반짝 기분 좋네 해가지고 우울증은 낫는 그런 수준의 병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올라왔어도 금방 나을 수가 없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래, 이게 여기선 중요해요. 약을 써도 우울증 약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야. 원래 그래. 그러니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성급한 사람은 에이, 약 썼는데 뭐 효과 어떤데요? 얼마나 쓰셨는데? 일주일 안 됐는데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미 입증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흔히 설명할 땐 그렇게 설명하죠. 이제 항우울제는 축적 효과가 필요한 약입니다. 그래서 한 번 먹어서 그걸로 반짝 효과를 보이는 게 아니라
매일 먹다 보면은 약이 축적돼서 몸의 균형을 새롭게 잡아서 나아지게 하는 그런 약입니다. 우리나라 사람한테 잘 통하는 말은 이제 항우울제는 한약과 같아요. 꾸준히 먹어야지 그 기본적인 어떤 체질을 변화시켜서 사람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금방들을 잘 알아들어요. 야, 이 한약은 말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예. 오래 먹게 만들잖아요. 예. 아, 배워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 전통적 삼한계 및 사한계 항우울제가 신경 전달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이미프라민, 아미트립틸린, 클로미프라민이라는 대표적인 그 전통적인 항우울제 약 3개가 적혀 있는데 이거 아직도 씁니다. 전통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래서 옛날에 쓰던 약이 아니고 제가 주로 적는 이유는 아직도 쓰기 때문에 그만큼 구간이 명간인 약들이에요. 근데 보면은 제흡수 차단에서 세로토닌이 높습니까? 노에피네프린이 높습니까? 그 플러스가 어디가 더 많이 돼 있어요? 세로토닌이죠. 그러니까 대세는 세로토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로토닌을 높이기도 하고 노에피네프린을 높이기도 하는 약들이 여러 약들이 개발되는데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는 약들은 대개는 둘 중에 그래도 세로토닌이 더 강도를 높이는 약들이 여전히 사랑을 받는 이유는 역시 세로토닌이 대세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스카린이 아까 얘기한 항콜린성 부작용도 일으키고 히스타민 부작용도 일으키네요. 그러니까 이제 항우울제 이 전통적인 약은 많이 졸리고 입도 마르고 변비도 생기고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의 약들은 이런 수용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약들로 서서히 이제 개발을 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노에피네프린 그림에 보면은 노에피네프린이 신경 전달 물질이 적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용체가 많아졌죠. 아까 얘기한 대로 2차 정보 전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야, 물질이 너무 귀하니까 어떻게든 나오면 우리가 놓치지 말고 다 받자. 이래가지고 수용체가 이게 쫙 많아집니다. 이런 게 아까 얘기한 센시티비티, 예민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쓰면은 또 세로토닌이 많아지면은 수용체가 줄겠죠. 그거랑 약효랑 이런 시기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여러 종류의 약들을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튀어나온 것들이 다 어떤 수용체를 건드리느냐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우울증약이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수용체를 건드리는 것마다 종류가 또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이 있다는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